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5시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이 좀 약간 좋지는 않았죠. 예, 코스피가 0.2% 정도 오르긴 했지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또 약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뭐 유통, 금융, 뭐 철강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올랐다 보니까 사실 성장 주도 업종 내의 어떤 종목군들 뭐 그런 것들은 좀 약세였던 그런 날이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오늘 1% 넘게 빠졌죠. 예, 아시아 증시라든지 뭐 미국 선물도 그래 나쁜 건 아니었는데 코스닥이 1.3% 빠졌다는 거는 뭐 결국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수급 상황이 작용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증시 하락 이유 수급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도 수급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셀트럼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상 11월 말로 종료를 목표로 한다는 그런 서정진 회장의 이제 발언 내용도 한번 짚어보고요. 제넥신의 주가 조정 이유, 최근에 제넥신이 계속 빠지는데 오늘도 3% 정도 밀렸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0.2%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1.39% 정도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878종목이 빠졌으니까 시장이 좀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가 1% 정도 올랐고요. 홍콩도 0.7% 지금 오른 상태고 대만도 1.2% 플러스 뭐 중국 증시가 조금 밀리긴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최근의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외국인 수급들도 중국 증시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좀 특수성에 의해서 좀 밀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개인들이 3,400억 정도를 거래소에서 순매도했어요. 뭐 결국 뭐 양도세 회피 물량 아니겠어요?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작용되는 것 같아요. 예년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뭐 외국인 기관들도 굳이 뭐 연말에 막 뭐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결국 뭐 지금 수년간 계속 연말마다 좀 수급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뭐 계속 이제 보면서 굳이 연말에 끌어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고점 부분까지 지금 딱 올려놨잖아요. 근데 미국 장의 흐름과도 우리나라 장은 완전 별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연기금이 계속 팝니다. 연기금이 한 6월부터 지금 집계를 해보면 단일 주체로는 가장 많이 팔고 있어요. 5조 2천억 거래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투신도 3조 5천억을 팔긴 했지만 연기금이 압도적으로 계속 팔고 있고요. 지금 연기금은 좀 기계적으로 팔고 있죠. 외국인도 2조 6천억 정도 팔고 개인이 16조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6월달 이후로 오늘까지 8조 6천억을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6조 원 가까이를 매도하고 기타 법인도 2조 5천억을 순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도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는 어떤 경향을 보이면서 결국 연말 수급 상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되고요.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수급 자체도요.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지주, 유통주를 많이 샀어요.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 GS 리테일, 바닥을 박박 끼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기관들이 좀 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포트폴리오의 어떤 리밸런싱이죠. 결국은 수익 난 것들을 대부분 정리하는 것 같고요. 많이 BBIG 같은 성장 주도주군 이런 것들을 뭐 실적이 안 좋거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투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수익 확정의 어떤 부분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의 일부를 바닥에서 팍팍 끼는 걸로
이게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양도세 회피에서 조금 자유롭잖아요. 사실 뭐 GS 리틀 같은 거 뭐 이익이 막 많이 나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주주들은 다 물려 있는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는 부분에서 자유로우니까 이런 걸로 제가 볼 땐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뭐 살아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 그건 좀 부족하잖아요. 신세계 이런 것들이 뭐 살아난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기는 어렵잖아요. 이거는 주주들이 보세요. 다 지금 물려있는 상태예요. 양도세 회피 물량 나올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관들이. 예. 그래서 외국인들도 보면 이제 뭐 오늘은 헬스케어를 좀 샀고 셀트론을 좀 팔고 모비스를 좀 팔고 하이닉스를 좀 사고 뭐 들쑥날쑥이네요. 외국인의 어떤 수급은 좀 뭐 어떤 일관된 어떤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기관들의 전략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바닥주 사자. 안전하게 몇 개월 정도는 양도세 회피 물량 연말에 수급 꼬이는 거 감안해서 그러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주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이 종목을 안 짚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헬릭스 미스가 오늘 하한가로 들어갔어요. 이 영향이 코스닥에서 좀 작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이오주들이 우르르르 이렇게 밀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헬릭스 미스의 이유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 종목이 유중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중한 자금을 가지고서 이상한 그 사모펀드나 이제 막 그런 어떤 펀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2천억인가? 그 이제 많은 손실을 지금 입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중 발표한 거 성공 못하면 관리 종목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유중 발표했을 때 요때였잖아요. 지금 시초가가 42,000원. 근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야, 진짜 이거 지금 흐름만 보면 거의 신라젠급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무섭네요. 보니까.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야, 국내 이제 후기 임상 3상 단계에 들어간 종목들은 일단은 그, 그 완료 기대감에 부는 주가 상승기에 무조건 털고 나와야 된다. 무조건 털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역시 뭐 신약 관련 종목들은 장기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신약이 성공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베팅은요,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연구자들이 가지는 생각들은 조금 경영적인 마인드보다는 연구자, 결국 그 성공에 매달리는 거죠. 계속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나 어떤 뭐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셀트론, HLB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이게 경영자가 이제 CEO였던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헬릭스미스 들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추세가 붕괴되는 것들이 신호를 보내준 거니까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빅히트도 안 짚힐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오늘 역시도 이제 많이 빠졌는데요. 이 종목 지금 계속 기관 외국인 물량 나오면서 개인들도 지금 엎치락뒤치락 막 하는 것 같아요. 빚으로 많이 산 것 같아요. 이 종목을. 그래서 아마 쉽진 않은 어떤 흐름이 되는 것 같고 좀 아쉽네요. 그래서 오늘 또 LG화학이 3.9%니까 적지 않게 빠졌잖아요. 최근에 보면 수급이 기관들이 좀 계속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수익 확정을 하는 그런 수급이 좀 나오면서 이런 식이 되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그런 물량들을 뭐 차곡히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뭐 코나 이제 화재 사건 해가지고 그런 배터리 뭐 불량 가능성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기관의 수급이 좀 만들어내는 약세 흐름이다. 그렇게 좀 해석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이제 접근하거나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봐요. 그래서 중장기야 뭐 1-20%도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차 전지들이 오늘 좀 좋지 않은, 다 이제 오늘 성장수가 안 좋았어요. 네이버 2.5% 빠지고 카카오도
예, 1.2% 빠지고 삼성 SDI도 한 1.6% 빠지고 흐름이 별로 안 좋죠. 현대차도 2.3% 빠지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오늘 그 바이오 쪽에 이제 대형주 실적이 기대되잖아요. 예, 뭐 삼성 바이오도 실적은 그래도 기대되잖아요. 밸류는 높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합 정도. 그리고 셀트론도 약세로 마감했긴 하지만 보합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실적 개선주로 좀 재편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다. 헬스케어도 2% 정도 오른 채 마감했고요. 제약도 0.28% 보합 정도로 그냥 마감된 셈이죠. 제넥신이 좀 아쉽네요. 3% 빠졌는데요. 수급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작용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넥신이. 그러니까 제넥신 주주분들은 사실 물량 상당히 크게 들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꽤나 이제 비중이 컸던 어떤 자금들이 회피 물량을 좀 내놓는 그런 구간대라고 보여져요. 그런 게 작용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업적인 펀더멘털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상의 어떤 이유로 역시나 제넥신도 좀 과도하게 좀 밀리는 형태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간에 뭐 임상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 빠지면 항상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악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빠지는데요.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꼭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하여튼 정확히 뭐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와 뭐 성장이라든지 모멘텀을 뭐 믿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거고 못 믿겠으면 그냥 파는 거죠. 그런 어떤 결정의 어떤 대상이죠.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셀트론만큼 뭐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와 명분이 뚜렷한 실적까지 뚜렷한 종목을 찾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셀트론 그룹주에 대해서는 뭐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보유해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헬릭 스미스 영향 때문에 그런지 오늘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한 2-3%에서 많게는 막 4-5%씩 빠진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영향을 받았다. 전체적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보면요. 뭐 먼저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 이거는 약간 좀 밑으로 열려 있는 어떤 차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1선 여기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그 심리적으로 그런 버퍼 정도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도 사실 오늘 양봉 그리고 종가가 고가 형태로 마감되면 조금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6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서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국내 증시만 좀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빠르게 지지 확인하고 올라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조금 애매했다. 특정 종목들 군들 때문에 조금 과도하게 좀 이런 투심이 찬물을 끼얹듯이 확 끼얹어 버린 그런 형태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내일 여기 61선 깨버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열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조정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뭐 지난 3, 4월처럼 뭐 붕괴되거나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이제 보더라도 지수가 지금 1400에서 240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쉬어갈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어떤 조정 구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여기 산 사람들은 막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공포에 떨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레버리를 쓴 사람들은 더 그럴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장 전체적인
시장을 보세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거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고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주식시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못하게 되거든요. 예, 내 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마이너스만 나 있고 하는 것만 보면 시장을 객관적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쉬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고 또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다는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해서 별로 수익이 안 나신 분들, 까먹은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요. 나의 중심적인 사고와 나의 어떤 상황에 비춰서 지금 상황을 판단을 하지 마시고 정말 제3자의 입장에서 시장을 판단해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자신의 실력을 계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이 심리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분석하는 것만으로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IQ가 높고 지능이 높고 공부 잘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이제 그런 어떤 지능과 이 감정 컨트롤과 약간 예술적인 감각, 소질? 왜냐면 뭐 매수와 매도 자체가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어떤 소양?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오랜 기간 한번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날고 긴다는 과거에 이제 뭐 정말 똑똑하시고 그런 분들도 봤는데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걸 많이 봤고요. 기계적인 방향의 어떤 투자법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망해버린 분들도 꽤나 봤고 해서 그런 경험과 이제 그런 거에 비춰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굉장히 주식을 잘하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주식이 없다는 관점에서 한번 시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상황을 보다 더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 본문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연기금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 국내 주식 보면 7월 말쯤에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이 18.2%, 연말 국내 주식 비중 계획이 17.3%, 1% 정도 줄일 예정이거든요. 1%만 줄여도 7조 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팔진 않죠, 연기금이?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마다 팔잖아요. 6월부터 지금 보면 5조 원 넘게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 비중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내 매도 금액 필요가 7조인데 추가적으로 3.5조 정도를 매도해야 된다. 그래서 3.5조를 연말까지 매도하려면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한 약 매일마다 700억씩 매도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날은 500억 매도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1000억 매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은 좀 그런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연금이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중장기적으로 낮추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내 주식 비중이 이제 높다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단지 그런 어떤 이유만으로 주식을 이렇게 비중을 낮춰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25년 국내 주식 비중을 15%로 낮추는 걸 목표로 지금 잡고 있어서 보세요. 지금 그러면 계속적으로 팔아야겠죠. 계속 팔진 않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매년마다 또 국민연금이 들어오잖아요. 30-40조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낮아지더라도 주식을 소규모로 또 매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 종목 쪽으로 좀 압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어떤 종목의 비중 10%가 안 채워져 있는 시총 상위주들, 뭐 성장주 쪽에서 아마 비중을 좀 높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기금은 이런 계획 하에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자금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외국인 자금이 최근 금융, 유통, 철강, 화학 등 바닥권의 업종과 경기 회복에 따라
다소 개선 여지가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경향이 높잖아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금융, 유통, 철강, 화학 기관들도 여기 뭐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좀 들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기존 성장주군에 대해서 뭐 밸류에이션 내지는 투자 심리 과열상 부담을 느끼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관점, 양도세 회피, 기관들의 어떤 차익 물량 이런 것들을 본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굳이 그런 것들을 지금 살 필요 없이 뭐 관망하는 거죠. 그런 게 조금 역력히 보이는 것 같고요. 이에 이제 저는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고 보여져요.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BBIG 업종군 내에서도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은 주도주군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으며 BBIG군이 아니라도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개선되는 업종의 종목은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BBIG 플러스 현대차 그룹을 얘기 드린 게 현대차 그룹이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도주군에 이제 편입된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매도하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고요. 펀더멘털 문제라기보다는 수익 확정의 차원이 크고 그 자금을 일부 바닥주. 최근에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보세요. 막 기관들 막 들이면서 막 바닥에서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나중에 한 20% 올리면 그냥 팔고 또 나갈걸요? 제가 볼 땐 그래 보여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동안도. 그래서 뭐 그런 거고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뭐 그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 기관 자금 운용의 특성은 단기성 자금들로 주로 분기 단위 모멘텀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다음 분기에라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바뀔 것이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기관 자금의 대부분은 단기성 자금이잖아요. 연기금 정도 빼고는 다 단타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가져가죠. 뭐 한 3개월, 6개월 가져가는 거지. 뭐 몇 년씩 가져가는 거 없잖아요. 기관들. 왜냐면 분기마다 반기마다 연간 평가를 해가지고 승진시키고 탈락시키고 보너스 주고 하는데 누가 그걸 장기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음 분기에라도 이건 다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관들이 주로 지금 매수하는 종목들은 추세적인 흐름의 수급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수급성의 어떤 대체 변동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포스코 상승하는 거, 한국가스공사 상승하는 거, 그런 거, 뭐 롯데쇼핑 이런 거 상승하는 거, 이거 지속 가능한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요, 현재 시장 조정은 수급성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개인 매수 여력이 이제 감소를 많이 했죠. 대출 금지 이런 것들. 그래서 보유 주식을 홀딩 내지는 일부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문제로 큰손들의 매수 여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관망을 하는 심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들의 펀드 환매 지금 뭐 사모펀드 문제 계속 불거지고, 개인들 뭐 펀드 환매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뭐 어쩔 수 없죠. 매도를 해야죠. 그런 것들 같이 겹치는 것 같고요. 아까 짚어드린 대로 연기금 매도가 또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증시 대비해가지고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죠. 뭐 우리나라에서 막 셀하는 건 아니지만, 막 팔아새끼고 막 떠나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들어올 만한 유인 자체도 좀 떨어지는 거죠. 중국 증시로는 자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조정 자체가 수급상의 문제로 좀 보여진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그 허재환 연구원님의 이제 리포팅 한번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저는 이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님 리포팅은 꾸준히 챙겨봐요. 시장의 어떤 흐름을 굉장히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프로TV 나올 때도 항상 챙겨보고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의견, 생각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글로벌 증시 조정 연장이다. 지금 조정이 조금 길어지고 있다.
예. 뭐 악재 요인은 뭐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다.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뭐 경기 부양책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미국, 유럽 코로나19도 뭐 확산도 심상치가 않다. 심상치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봉쇄가 이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소비가 또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3분기에는 또 예상을 좀 상회하고 있지만 4분기에는 또 기대에 오히려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실적들이 우려감이 또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조정을 조금 길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내 수급적인 부분도 우려 포인트죠. 결국은 이제 4분기 지금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약화되는 부분들, 양도세 비롯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을 연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증시 영향인데요. 아까도 간단히 봤지만 중국 본토 대비해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하락하고 있죠. 이미 외국인 투자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36%를 들고 있어요, 주식을. 그렇죠? 꽤 많이 들고 있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대안이 하나 생겼어요. 중국 본토 주식이 개방되고 있어요. 중국 본토 주식, 이 성장성이 가장 높은 국가, 거기다가 이제 테크 비중이 높은 심천 주식을 지금 막 20조 원 막 매수하고 있죠, 막. 160억 달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외국인들이 중국 본토 증시에 매수를 지금 열을 내고 있다. 결국 신흥국이라는 이 바운더리 범위 안에 이제 뭐 한국, 중국, 대만 이런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 쪽으로 수급을 더 유입시키면 한국이나 뭐 대만 쪽에 대한 수급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중국 본토 증시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현재 3-4%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열리고 있는 이 중국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수급적인 요인이에요. 한국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 수급도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적극적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36.9%, 코스닥은 높진 않죠? 9.9%. 중소형주 많기 때문에 크게 높아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국 본토로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160억 달러 심천 쪽으로. 그래서 다른 막 증시에서는 다 유출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작년, 재작년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유입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본토 주식 매수에 지금 외국인들은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뭐 대만하고 한국은 비슷해요. 테크 위주 시총이 높고 또 이제 비슷한 어떤 산업 구조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외국인 순매수 패턴을 보이는데요. 지금 중국 주식시장을 보시면 전 세계 시가총액 2위입니다. 미국이 뭐 압도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 중국, 뭐 일본을 제낀 상태고 우리나라는 여기 1.6조 달러로 대만과 뭐 비등한 수준으로 좀 있는 편이죠. 스위스, 뭐 인도, 뭐 캐나다 이런 데랑 좀 비슷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상 수급이 중국 증시로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주도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 10월 들어서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죠. 거래 대금이 쭉 떨어지고 있죠. 시장의 반등이 최근에 나왔을 때도 거래 대금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힘은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반락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다시 또 바뀌어요. 다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도 거래 대금이 쫙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어요. 연말쯤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연초부터 붙기 시작하는, 연초에 또 강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구간만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면요, 사실은 저는 연초부터 세게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10월부터 개인 투자 매수가 약화되는데요.
보시면 연말로 갈수록 매도세가 커지는 계절성, 양도세 기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 부담과 당국의 대출 규제와도 관련이 높다. 그래서 대출이 막혀 있다잖아요. 제가 최근에 뭐 종목 상담, 그 계좌 상담도 하면서 보시면 대출로 사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신용대출분을, 담보대출분을 매도하게 되면 1억을 담보대출분을 매도하면 다시 1억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홀딩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못 사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도하면 또 다시 재매수할 수 없다는 부분들, 이런 대출 막혀있는 부분들이 관련이 좀 높죠. 최근의 흐름. 그래서 융자 비중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게 이제 결국 대기 매수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급인데, 이게 뭐 거의 뭐 꽉 찬 상태에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주가가 조정받으면 이게 또 매도 압력, 부담으로 좀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정부는 연말까지 신용대출을 월 2조 원 한도로 규제한다. 막 은행 신용대출 해가지고 막 주식 산 분도 많고, 스탁론도 그렇게 많아요, 지금. 그런 것,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참, 무섭네요. 대출로 그렇게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모르겠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당해보면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당해보면 안 쓰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경험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개인 투자들의 순매수 추세가 약화됐다. 이렇게 수급에서 나타나는 거죠. 신용융자도 이렇게 꽉 차버렸고. 그래서 지난 5년 평균적으로 개인 투자는 11월에서 12월에 매도 압력을 이렇게 보인 거예요. 평균적으로 12월에 3조 원 가까이를 평균적으로 순매도했어요. 개인들이. 10월부터 11월 사이에도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리포트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전략 부분, 추천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정점을 지난 업종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실적 개선과 퍼 부담, 밸류 부담이 낮은 전기전자, 화학, 철강, 음식료 이쪽에 관심을 갖자. 그래서 이제 기관 리포팅 이런 것들은 결국 약간 좀 분기단위 전략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선 적절하다고 봐요. 지금 뭐 기관들도 바닥에서 막 기고 있는 것들 막 사들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도 그런 부분에서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수급이 개선되는 섹터가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워낙 이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도 전기전자, 막 운수장비 이런 것들을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좀 다시 채우는 경향, 그런 부분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가능한 업종들을 현재로서는 선호를 하고 있다. 퍼가 비교적 낮으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익 창출 능력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해 보인다 해서 전기전자, 음식료, 화학, 철강, 증권 업종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긴 호흡으로 지금 투자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를 하진 않지만 한 분기 정도 연말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리포팅의 참고 사항을 한번 받아들이실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 박사가 하는 이 대세 상승장에서 이제 주도 성장 업종에 대한 바이 앤 홀드 전략을 고수해서 큰 어떤 수익, 장기적인 어떤 추세적 수익을 누리고자 하는 분들은 저는 BBIG 업종의 대표 주자, 그 중에서 실적이 늘어날 걸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으로 압축해서 홀딩하는 전략, 그런 쪽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사실 최근에 많이 좀 빠졌는데 다시 저는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그 안에서 모멘텀이 강력하게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는 뭐 홀딩해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요, 바이오시밀러하고 저는 2차 전지 업종이 1년 뒤, 2년 뒤, 5년 뒤, 6년 뒤에도 실적이 늘어날 게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이 저는 장기 투자 대상이라고 봐요. 그런 종목이 5년 뒤, 6년 뒤, 10년 뒤에 팔아라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 전개되면 어느 순간에는 3년치, 5년치 뒤의 실적을 한꺼번에 반영해서 주가가 폭발해요.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장기 투자는요, 5년이고 10년이고 가져갑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실적의 어떤 추세적 흐름은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반영해버려요. 주가가. 그때 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 생각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 구간들을 제가 잘 판단해서 말씀드려야겠죠. 예, 그게 저의 역할일 것 같고, 제가 이제 종목 상담, 이 계좌 상담을 하면서도 느끼지만 노후 대비 은퇴 자산 운용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 채널로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가볍지 않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는 신중하고도 진중하게 좀 분석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넥신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넥신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양도세 회피 물량 영향도 좀 있을 거고, 또 이제 이 영향도 있던 것 같아요. 백신 임상 일상이 지금 10월 중순 중간 결과 뭐 10월 말에 이제 또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임상 일상 발표가 한 달 정도 미뤄졌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품 문제가 없고 임상 인원의 이제 증원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임상 문제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주가 하락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거에 실망한 또 수급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사를 좀 더 보죠. 토종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에서 가장 빠르다고 평가받고 있는 제넥신의 임상 1상 결과 발표가 한 달 뒤로 미뤄졌다. 임상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발표는 11월 중순쯤 예상된다. 제넥신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백신 1상 결과를 원래 10월 중순쯤 발표 예정했었는데 한 달 정도 미뤄졌다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상 인원을 20명 늘렸다. 발표는 11월 중순쯤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간에는 부작용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작용 있으면 우리 보셨잖아요. 다른 외국 백신 회사들 임상 중단하잖아요. 바로 중단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중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너무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넥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 진흥생명과학 등과 함께 토종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 국내 백신 개발 기업 중에는 가장 빠른 임상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 측은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 특이사항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행사항을 전했다. 앞서 제넥신은 지난 6월 식약처로부터 임상 1, 2회 이상 시험을 승인받은 뒤 같은 날 19일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예방 DNA 백신 GX19를 사람에게 첫 투여했다. 이후 임상 1상은 늦어도 10월 초까지 진행하고 결과는 같은 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결과 발표가 연기된 것이다. 그래서 요 요인 때문에 아무래도 발표를 미룬 걸로 보이시니까요. 제가 볼 때는 걱정 마시고 홀딩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넥신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종의 이제 대표 주자들 MSCI 지수, 모건 스탠리 이제 캐피탈 인덱스 요 지수에 이제 편입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시총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작용되는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SK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제넥신, 두산중공업 이런 것 좀 편입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지수 조정인데 이런 구간에서 뭐 굉장히 호재가 나온다 하면 차트로 한번 좀 설명드려 볼까요? 제넥신 차트로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일상 결과가 나온다면요, 만약에 좋게 나왔다 그러면 윗꼬리를 쫙 이렇게 하면서 이 매물들 있잖아요, 이 앞에 매물들을 저항받으면서 쭉 밀릴 거예요. 상당 기간 쭉 밀리면서 그래 될 거예요. 뻔해요. 아무리 막 그래 막 메가톤급, 그러니까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그 뭐 이상 후기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일상 결과 가지고서는 이거 저항받아요. 무조건 매물 압박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11월 중순에 발표잖아요. 한 달 동안 조정을 잘 받는 거예요. 매물 소화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선에서 이제 일상 결과 났을 때는 또 돌파 내지는 돌파 가능성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뭐 진짜 웬만한 호재 가지고서는요, 이거 못 올라가요. 저항받아요. 무조건. 제가 셀트론도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호재 나온다고 이거 뭐 전고점 바로 뚫을 수 있느냐?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막 폭증하는 식으로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와가지고 그럼 여기서 쫙 하면서 장대 양봉 서면서 윗꼬리도 어느 정도 그리면서 매물들이 나올 거단 말이에요. 그런 거 흡수하면서 또 기다가 팡 튀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거래가 분명히 발생이 돼야 돼요.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돼야 돼요. 거래량 없이는 이거 방향전환 안 돼요. 방향전환 안 됩니다. 아셨죠? 셀트론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전환 안 돼요. 거래량이 튀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게 나와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사실 임박했잖아요. 서정지 회장 11월 말에 임상 이상 종료 얘기도 했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뭐 안 갈 수는 없죠. 왜냐면 그거 승인 받으면 아니 일단 조 단위 매출은 뭐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약 개발 기업으로 올라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요 반기 리뷰가 이제 11월 11일 예정이 돼 있다는 부분들 조금 체크를 해두시고요. 제넥신도 여기에 가능성이 높다. MSCI 코리아 지수 패시브 추적 자금 자체가 60조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이게 편입되면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이거 위력을 좀 느꼈던 게 예전에 2018년도 초였나? 네이처셀. 와,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네이처셀 기업이 그렇게 저는 매력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혹시라도 주주분들이 계실까봐 그렇지만 제 기준으로는 투자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MSCI 지수 편입까지 되면서 시총이 높아지니까 되면서 이렇게 막 외국인 수급에 의해 가지고 막 이렇게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의 힘이 굉장히 무시 못할 정도인 거죠. MSCI 편입 자체가. 그래서 제넥신 편입 가능성이 높다는 거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일요일 날 그 이낙연 여당 대표가 이제 셀트론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발언들 영상 캡처한 내용인데요. 서정지 회장이 이제 얘기한 거죠. 올해 말까지 9만 명분의 항체 치료제 생산 중이며 연간 450만 명분 치료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 어차피 지금 바이오시밀러 이 재고를 어떻게 조절하면서 맞춰 나가야겠지만 이렇게 생산 가능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굉장한 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 자체가. 그래서 한국의 자랑이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을 분야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행보를 보면.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도 이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고요. 지원을 뭐 약속하고 뭐 그런 약속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힘을 내겠다는 그런 발언들을 했고요. 미국 유럽 포함해서 10여 개국에서 임상 추진 중이며 임상 이상을
11월 말까지 종료한 후에 조건부 사용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정진 회장이 발언했습니다. 이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의 작업복이죠. 예, 다 이제 같이 입고 이렇게 연구소에 들어가는 그런 영상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셀트리온의 치료제 조기 생산으로 한국은 세계 최초 코로나 청정국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면서 또 이제 임직원 분들을 또 독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전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시장이 좋고 막 상승할 때는 막 모두 좋다 해가지고 뭐 대부분 종목이 같이 다 가잖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실력에 상관없죠. 그냥 누구나 돈을 벌어요, 막. 근데 썰물이 되면요, 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조정을 또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구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옥석이 가려져요. 그리고 누가 실력자인지 누가 실력 없이 그냥 돈을 벌었는지, 실력 없이 돈 번 사람들은요 다시 다 원위치 돼요. 오히려 이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완전히 막 계좌가 망가져요. 왜냐하면 막 위에서 막 레버리지를 쓰고 막 물량을 늘려놨고 이러기 때문에 약세장 진입하게 되면 완전히 그냥 계좌가 박살나요. 예. 그래서 결국은 썰물이 되면 실력이 드러납니다. 옥석이 가려집니다. 지금 증시의 과정은요, 결국 유동성의 힘과 대중들의 탐욕된 수급이 만들었던 증시에서 건실하게 진짜, 결국 실적이죠,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보다 더 가는 종목은 압축이 될 거고요. 건실한 수급이 그런 종목 쪽으로 집중이 될 것이고요. 이어질 것이고요. 상승세를 굳건히 만들어낼 겁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는 실적이 성장하는 고성장주의자, 주도주입니다. 시세가 아닌 가치에 집중하세요. 주가가 4, 5개월 비실대다가도 한 달 만에 올려쳐버리는 것이 주식입니다. 결국 명분이 뚜렷한 것만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셀트리온 주주는요, 레벨 높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진짜를 알아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조정 구간에서 탐욕에 눈이 먼 그저 그런 투자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면서 연일 막 3, 4%씩 4, 5%씩 빠지는 종목을 붙잡고 있겠지만,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해서 튼실한 성장 주도주군들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시세를 쫓은 게 아니라 가치를 발견한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치의 성장에 동행하는 진정한 트레이더가 아니라 주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거고요.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시대, 이 지금의 주식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저도 상당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다들 진짜를 들고 있으면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죠. 네, 하여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좋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신 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